내 이름은 닉 게터슨. 나이는 38. 텍사스의 철도 기술자다. 아내와 슬라에 세 자녀를 둔 집안의 기둥이다. 다녀올게요. 엄마, 장난감 망가졌어. 또? 접착제 가져와봐. 손은 참 많이 가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삶의 낙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하는데. 으아. 왜? 피곤해? 조금. 내일 모레 40.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게 느껴질 나이다. 그러던 어느 날 수리가 예정된 열차에 몸을 실었다. 어디 보자. 수리해야 할 때가. 이 열차를 수리 공장까지 옮겨 정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피로가 극심했던 탓인지 벼랑간 몸이 기우뚱하더니 하필이면 주행 중인 열차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거기서 떨어지면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을 게 뻔했다. 간신히 붙들고는 있지만 그게 한계였다. 떨어진다. 이러다 죽겠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문득 가족들의 얼굴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나는 기어이 해냈다. 듣고 놀라지 마시라.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것이다. 는 개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선로와 자륜 사이에 끼인 채 20m나 질질 끌려가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겼다. 드디어 열차가 멈추나 했더니만 내 몸은 허리를 기점으로 거의 두 동강이 나 있었고 한쪽 다리만이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아직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살았구나. 어떻게 살아있지? 우선 구급자부터 불러야 한다. 주머니에 핸드폰이 들어있을 것이다. 두 동강 난 몸뚱이로 911에 전화했다. 구급차 좀 부탁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열차에 치여서 몸이 두 동강이 났어요. 네?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했다. 이게 뭐야? 진짜 몸이 두 쪽이 났잖아. 저 좀 살려주세요. 심지어 살아있잖아. 이게 가능해? 그 뒤는 정말이지 지옥 같았다. 이 상태는 못 데려가. 열차를 들어올리자. 아파. 출혈이 너무 심하군. 지혈이 필요해.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결사의 구출 작전이 시작됐다. 결국 구조되는데 45분이나 걸렸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몸이 두 쪽이 나서. 뭐? 어쨌든 오늘 저녁은 못 먹을 것 같아. 그동안 아내에게 전화도 걸었다. 사고 발생 후 1시간이 지나 날 태운 헬기가 그제야 이륙했다. 빨리 병원으로 가자. 서둘러. 이 사람 아직 살아있다고. 절반이 넘는 피가 빠져나갔는데도 목숨이 붙어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이송처의 의사는 뭐? 남자가 열차에 치여서 두 동강이나? 도착하기 전에 목숨이 붙어있겠어? 내 상태를 듣고 사망 선고를 내릴 준비를 할 뿐이었지만 예상과 다르게 난 살아서 병원에 도착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진짜 두 동강이 났군. 잘도 숨이 붙어있구만. 의사는 날 보며 질겁했다. 그런데 진단 결과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이 남자 어쩌면 죽지 않을 수도 있겠어. 네? 진짜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 몸은 명백히 두 동강이 나긴 했지만 이렇게 갈기갈기 찢겼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내전기관은 모두 멀쩡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불행 중 다행. 기적 그 자체였다. 살 수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신이시여. 아멘. 기도할 시간에 얼른 수술실로 옮겨. 두 동강이 난 나를 살리기 위한 대수술이 시작됐다. 42일간에 걸친 수술 횟수만 해도 무려 23번. 이틀에 한 번은 수술을 했다는 뜻이다. 그 결과 하반신과 한쪽 신장은 포기해야 했지만 장렬한 수술과 재활치료 끝에 무사히 퇴원했다. 다행이야, 아빠. 우리 아빠 최고. 다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휠체어를 타고 직장에 복귀했더니 야, 너 무슨 불사신이냐? 하여간 대단한 놈이야. 내가 뭘 했다고? 의사 선생님이랑 구급대원들 덕이지. 하반신은 잃었지만 그 상황에서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사고 후 되려 매사에 열정을 갖게 된 나는 나처럼 팔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 있다. 주말에 캠핑 갈까? 응. 내가 바로 그 살아있는 예시가 아닐까? 내 이름은 루카스. 30살이다. 이봐, 다음 800명 데려와. 네. 현재 한창 2차 세계대전 중이다. 나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일하고 있다. 아돌프 히틀러 각하가 이끄는 우리 나치 독일은 유대인의 완전 박멸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문명을 파괴하는 유해하고 저급한 유대인 놈들을 지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다. 오, 지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곳은 유대인을 박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열등한 민족을 제거하는 것은 인류를 선도하는 우리 아리아인의 의무이다. 이것은 모두 정의를 위한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놈들한테 먹일 밥 따윈 없어! 저리 꺼져! 어째서... 나치 독일에는 56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바글거리고 있다. 한번 싹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1933년 우리는 국내나 점령지에 사는 유대인을 구속해서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빨리빨리 안 움직여! 농땡이 피우면 가만 안 둬! 강제 노동을 시켰다. 과로로 죽어버리는 놈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다. 1941년 독소전이 발발했을 때 본격적으로 민족 정화가 시작됐다. 유대인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것이다. 쏴라! 우리 독일군은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등 각국을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을 붙잡아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절멸 수용소라는 것이 지어졌다. 단순한 포로 수용소 따위가 아니다. 오직 처형만을 하기 위해 지어진 시설이다. 절멸 수용소는 국내 6개가 지어졌다. 슬슬 다음 열차가 도착할 때가 아닌가? 예정대로 올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기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이다. 각지에서 붙잡힌 유대인들은 열차에 실리게 된다. 좋아, 문 닫아! 그리고 여기서 내리게 된다. 유대인 놈들, 앞으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겠지? 수용소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우선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남녀 상관없이 바리깡으로 머리카락을 전부 밀어버린다. 싫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죽이기 전까지 온갖 일을 시킨다. 이 녀석들에게 인권 따윈 없다. 한낱 벌레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곳에서 노동의 목적은 그들의 체력을 없애기 위함이다. 따라서 휴식 따윈 전혀 없다. 뭘 꾸물거리는 거야? 가족이 죽는 걸 보고 싶어? 전쟁 자원, 병기 제조, 도로 포장, 어떤 일이든지 시켰다. 식사는 최소한으로 제공됐다. 아침엔 흙탕물, 점심엔 맹탕 스프, 저녁은 겨우 몇십 그램의 빵 조각뿐이었다. 내 빵 어디다 숨겼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영양분이 충분할 리 없었다. 아사로 죽어버리는 놈들도 속출했다. 처형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다. 밤에는 3단 침대가 밀집된 닭장 같은 곳에서 잔다. 이 녀석은 못 써먹겠어. 곧 죽어버릴 거야. 위생이 안 좋아서 병에 걸리는 놈들도 많았다. 물론 치료 같은 건 해주지 않았다. 처형할 수고도 덜 수 있고 노동력도 썩어 넘칠 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수용소 주변은 높은 담장과 전기가 통하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가끔씩 탈출하는 놈들이 있었다. 땅을 파서 도망치다니 이대로는 안 되겠군요. 한 번에 500명이나 탈옥한 적도 있었다. 그럴 때면 니놈들의 동료가 탈옥했다. 연대 책임으로 5,000명을 죽여버리겠다. 너 일로 와! 너도! 싫어! 죽음의 벽이라고 불리는 총살 전용 장소에 끌고 갔다. 그리고 3명씩 차례대로 줄지어서
원망하려면 도망간 놈들을 원망해! 이놈들 머리에 한 명씩 총알을 박는 것도 아까운 짓이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집단 교수형이다. 이걸로 최대 12명까지 한 번에 죽일 수 있다. 효율이 좋구만. 수용소 내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잘 보이는 곳에서 공개 처형했다.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유대인을 실험체로 쓰기도 했다. 실험체를 통해 개발한 신약을 시험해보거나 마취도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 살려줘! 가만히 있어! 물론 죽는 놈들도 많았지만 그건 내 알 바 아니었다. 아무리 죽여도 새로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수용소는 이미 꽉 찬 상태였다. 보다 효율적으로 처분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바로 가스실이었다. 5648번까지 총 800명 데려왔습니다. 탈의실에서 전부 옷 벗겨. 가스 중독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유대인에게 집행관 역할을 맡겼다. 뭐 하는 거야? 더 바짝 붙어! 꾸물거리지 마! 유대인에게는 이를 잡기 위해 샤워하는 것이라고 말해뒀다. 단체로 패닉했다간 곤란하다. 문 닫겠습니다! 한 번에 800명이나 처리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가스실 천장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여기로 가스캔을 던져 넣는다. 물론 이 일도 유대인이 한다. 다들 미안해. 용서해줘. 캔에서 가스가 방출되면 그 안의 유대인들은 20분 정도 발버둥 치다가 죽는다. 처형이 끝나면 시체들을 가스실 옆 소각장으로 옮긴다.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빨리 움직여. 네. 이런 식으로 수월하게 유대인들을 없애갔다. 죽이는 것도 태우는 것도 전부 유대인의 역할이다. 내 손은 더럽히지 않는다. 고된 노동으로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역할을 바꿔준다. 너 일로 와. 그리고 교대된 유대인은 바로 처형해버린다. 외부에 비밀이 새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어때? 꽤 좋은 방법이지 않나? 1945년까지 6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 당신들은 이런 우리를 보고 인간 말종이나 미친놈 정도로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건 오해다. 나도 한 가정의 가장이며 평범한 일개 시민이다. 처음부터 잔인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인간이란 원래 정당한 구실이 있다면 한없이 잔인해질 수 있는 동물이다. 당신들도 예외는 아니다. 내 이름은 보르메야. 빨리 걸어! 방금 지옥에 보내진 캄보디아인이다. 1970년대 중반 베트남 전쟁의 여파와 내전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우리나라는 농민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이다. 농업에 의한 자급자족만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폴포트와 놈이 이끄는 정당 크메르 루즈에 의해 지배당했다. 계급이나 격차이가 없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원시 공산주의를 내세우는 폴포트는 지식은 사람들 사이에 격차를 가져온다. 게다가 우리들의 지배를 방해할지도 모르지.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나라를 지도하는 자신들 외에는 지식인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폴포트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지식인을 모으기 위해 나라의 부흥을 위해 의사나 교사, 학생이었던 자들은 이름을 대고 나서주길 바란다 인가. 이와 같은 선전물을 돌렸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달려온 지식인들을 잊지도 않은 혐의를 씌워 연이어 붙잡아 무슨 짓이냐? 닥쳐라, 이 베트남 스파이놈! 정치범으로 처형했다. 이 지식인 사냥은 서서히 격화되어 해외 도항 경험 있음. 내놈 스파이구나. 책 같은 것을 읽다니 너 같은 놈은 틀림없이 스파이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지식인이라고 낙인 찍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나와 아내는 투오슬랭에 있는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것도 내놈 안경 끼고 있다니 스파이 혐의로 체포한다. 뭐? 그런 억지가... 이런 실없는 이유였다. 우리 집은 농가인데 말이다. 내가 정치범이라니 역시 뭔가 잘못됐어. 아내와 아이들은 무사한가? 빨리 혐의가 풀려야 할 텐데. 이때는
이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아니한 생각이었는지 모른 채 수용소에 들어가 처음으로 당한 것이 신체 측정이었다. 무슨 짓이야? 야! 후들대지 마라. 그리고 옷을 전부 벗기고 눈을 가린 뒤 뒤로 손을 묶었다. 나는 병사들에게 끌려 어딘가의 방에 넣어줬다. 오늘부터 내 놈은 22번이다. 잘 외워두도록. 병사들이 남기고 간 말은 내 독방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를 기다리는 것은 지옥에서의 하루하루였다. 내 놈은 CIA의 스파이지. 자백해라. 그럴 리가! 있을 리도 없는 스파이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거부하면 봉으로 얻어맞았다. 불어. 죄를 인정하고 변해치라고. 봉으로 구타는 시작에 불과했고 손발에 손발톱을 뽑는 등 처참한 고문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절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죄를 인정하면 처형장에서의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 물구먼 등도 당했다. 왜 이런 걸? 나는 나라의 방침에 따라 농합을 했을 뿐인데. 뭐라고? 안전 규칙을 가르치지 않았나? 너는 내 질문에 따라 대답해야 한다. 말대꾸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이 수용소의 안전 규칙은 인도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채찍질이나 전기 고문 시에는 조금이라도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된다. 다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앉은 채로 내 명령을 기다려라. 내가 명령을 내리면 정하지 말고 즉시 시행하도록. 말 그대로 봉으로 두들겨 맞았지만 실제로 가능할 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식사는 쌀이 거의 안 들어간 죽. 터무니없이 모자라. 이걸로 굶어 죽고 말 거야. 지금 생각해봐도 놈들은 죄인들을 살려줄 생각이 없었던 거겠지. 잘 때도 족쇄를 채워 다른 죄수들과 함께 10명 단위로 쇠사슬로 묶여 뒤엉켜 잤다. 내 놈들 다룩을 꾸미고 있지. 쇠사슬 소리가 났다. 그런 있지도 않은 혐의로 두들겨 맞고 옆에 죄수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건가? 밤새 시체와 함께 자야 할 처지가 된다. 그리고 처형이 정해진 사람은 오전 0시까지 연행된다. 오늘은 누가 끌려가는 거지? 처형장에서는 농기구로 때려 죽이는 거겠지. 아내와 아이를 남겨둔 채 죽지 못하는 나에게 이 시간은 무엇보다도 공포스러웠다. 체포 후 2주 동안 죄인 동료들은 연이어 처형장으로 보내졌고 고문이나 기아에 버티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았다. 나도 전기 충격으로 오른쪽 귀 기능을 잃는 등 영양실조와 폭행으로 몇 번이나 생사의 문턱까지 갔었다.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 매달린 이유는 단 하나. 죽을 소냐? 한 번만 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고 말 테다. 아내와 아이들을 향한 집념 하나로 나는 바닥을 기는 벌레를 먹어가며 목숨을 이어갔다. 그렇게 수용소에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쯤 갑자기 처형하는 인원이 증가하여 내 놈도다. 와라. 싫어. 그중 하루에 400명 이상 처형장에 끌려간 날도 있었다. 수용소의 죄인들도 급격하게 줄어 그 숫자도 나를 포함해 몇 사람만이 남았다. 내 목숨도 오늘까진가? 여보, 미안해. 그렇게 포기할 때쯤이었다. 본 적 없는 병사들이 분주한 발소리를 내며 단체로 들어왔다. 우리는 캄푸치아 구국민족 통일 전선이다. 이걸로 제군들을 해방한다. 고제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후 해방군에게 보호된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다. 이럴 수가. 나만 살아남으면 의미가 없지 않은가. 아내와 새 아이들은 처형장 감옥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로부터 40년,
나는 가족들이 생을 마감한 처형 장터에 매일 찾아가고 있다. 너희들 여기서 죽은 거니? 당시 처형은 괭이나 도끼를 사용해 머리를 깼었다고 한다. 그리고 병사들이 아기들은 엄마한테서 떨어뜨려 나무에 머리가 박혔다고 한다. 너희들을 지키지 못한 한심한 아빠라 미안하다. 그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만류를 겪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다. 나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의 유골조차 돌아오지 않았다. 이 땅에 방문한 사람들이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비극을. 내 이름은 키토 조지. 전 세계를 누비는 괴식 헌터가 원래 이름이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다. 사실 내겐 괴식을 노리는 사냥꾼 외에 또 다른 면모가 있으니 오, 멋진 풍경인걸? 그건 바로 지구 곳곳에 있는 비경 탐구자다. 괴식. 그러니까 리얼 현지 음식 중에는 마을에서 구하기 힘든 것도 있다. 이거 먹어. 고마워. 그런 음식을 맛보기 위해 정글이나 사막 깊숙한 곳까지 가다가 비경의 매력에 푹 빠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방문한 곳은 아프리카에 위치한 탄자니아라는 나라다. 어서와 형씨. 오늘 잘 부탁해. 여기 온 목적은 괴식도 괴식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경을 체험하기 위해서다. 정식명은 탄자니아 합중국. 동아프리카에 위치하며 대륙 내에서도 훌륭한 대자연을 자랑한다. 아프리카 최고봉이라 불리는 킬리만자로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북부 아루샤주. 외국인은 아마 깜짝 놀랄걸. 아프리카에서도 그 호수는 아주 특별한 곳이거든. 오히려 좋아. 오길 잘했어. 거기 있는 나트론 호수라는 곳이다. 호수의 표면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 불꽃의 호수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현지인들은 죽음의 호수라고 부르면서 가길 꺼려하지만 죽음의 호수라, 그거 참 섬뜩한 이름이 아닐 수 없군. 그래서 더더욱 가볼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공항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 나라는 사방이 비포장도로라 길이 험하다. 일본처럼 잘 깔린 도로를 기대했다간 큰 코 다친다.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 호수로 가는 동안 승차감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울퉁불퉁한 길 위를 달릴 때마다 차체가 튀어오르는 모습은 거의 놀이기구를 방불케 한다. 토할 것 같아. 토할 거면 창문 열고 밖에다 해. 내부 더럽히지 말고. 이걸 명물이랍시고 웃어 넘기다니. 이게 바로 현지인 클라스인가? 역경을 넘어 어찌어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토를 너무 많이 해서 속이 허해. 물이나 마셔도 호수 주변 기온은 50도에 육박하거든. 죽음의 호수라서 그런지 환경부터 만만치 않다. 입안을 적시고 숨을 돌린 다음 고개를 들자. 어떻게 이럴 수가? 붉은색, 분홍색, 하얀색 그라데이션을 자아내는 수면의 신비로운 호수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색깔이 붉은 이유는 호수 안에서 서식하는 미생물 때문이야. 붉은 색소를 가진 남조류 등의 미생물이 늘어나기 때문이지. 이 정도쯤은 예습하고 왔다 이거다. 나트론 호수가 불꽃의 호수라 불리는 이유는 마치 타오르는 듯한 붉은 색깔 때문이다. 이건 펠리컨 사체인가? 뭣도 모르고 호수에 들어갔나 본데. 그럼 죽음의 호수라는 또 다른 명칭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그건 사체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어떻게 된 거야? 깃털이 무슨 돌처럼 딱딱하잖아. 호수 물 때문에 화석처럼 굳어버린 거야. 펠리컨 사체는 마치 돌처럼 경직되어 있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 비밀은 나트론 호수의 수질에 있다. 저 소도 돌처럼 굳었어. 호수의 물은 암모니아 수준의 독한 알칼리성을 띠는데 호수 주변은 나무도 자라지 않고 볕도 들지 않는다. 또한 이곳은 호수 바닥면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뿜어져 나오는 소다호이기도 하다. 저 소용돌이 보이지?
저게 소다가 굳어서 생긴 거야. 호수 속에는 20m가 넘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때 석화 현상에 대해 궁금증이 일었다. 살아있는 생물은 어떤 식으로 굳을까?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야? 몰라서 물어? 죽음의 호수를 직접 느껴볼 거야. 위험하다고? 하! 비경 헌터가 돼서 이거 하나 못하면 섭하지. 위세 좋게 큰 소리 쳤지만 쟤 아무리 날아도 목숨 아까운 줄은 안다. 일단은 왼손만 담가볼 생각이었는데 바보같이 호수 가장자리에 난 이끼를 밟고 미끄러지고 말았다. 물에 빠진 순간 타들어갈 듯한 고통이 전신을 덮쳤다. 있는 힘을 다해 빠져나오긴 했지만 온몸이 미끌미끌해서 역한 기분이 들었다. 잠깐! 알칼리라고 했지? 설마 피부가 녹아내리는 거 아니야? 에이, 안 녹아. 사람 피부는 암모니아 수준의 알칼리수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가이드가 말하길 알칼리수가 마치 비눗물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끌거리는 것뿐이란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는데 가이드가 알려준 생물의 석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볼까 한다. 앞서 설명했듯 호수의 물은 높은 알칼리성을 띠며 수온은 60도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나트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나트론은 고대 이집트에서 고인을 미라로 만들 때 탈수 처리용 건조제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생물이 죽게 되면 나트론이 사체를 건조화시킨다. 그런 다음 호수에 포함된 다량의 소다와 소금이 사체를 석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이 호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은 홍학을 포함해 몇 되지 않는다. 홍학이 분홍색을 띠는 이유는 이곳의 조류를 먹고 붉은 색소를 섭취하기 때문이지. 열악한 환경 탓에 천적이 가까이 오지 않아 그 생물들은 나트론 호수를 번식지로 삼고 있다. 이제 슬슬 돌아갈까? 해가 지고 나면 현지인도 버티기 힘든 환경이라서. 그래, 돌아갈 때도 운전 부탁해. 기온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인간에게 맞지 않는 환경이다. 몇 시간도 채 안 돼 이번 체험은 막을 내렸다. 나트론 호수는 사막화의 영향으로 매년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고 가이드가 말했다. 저 호수도 언젠간 초원으로 바뀌겠지. 그래? 그건 좀 아쉽군. 비경이 사라지는 건 슬픈 일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호수를 체험할 기회를 얻은 걸 행운이라고 여겨야겠다. 내 이름은 엔도 노보루. 엔도, 점심 먹으러 가자. 네? 매일같이 불철주야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이다. 1974년 한참 호황기를 누리던 일본 사회에서 회사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나는 그럴 땐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하지 않으면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 네, 선배님. 말씀 감사합니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한 상사에서 공부하며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중이었다. 아직 걸음마도 못된 갓난쟁이 같은 내게 영업일은 어려웠지만 엔도, 너도 알고 있지? 신입사원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거. 네. 다행히도 좋은 직장 상사와 선배를 만나 언젠가는 나도 내 몫을 할 수 있을 거란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그런 평범한 어느 여름날의 일이었다. 난 그날도 점심을 먹고 선배와 함께 회사로 복귀하고 있었다. 여름엔 역시 소바지, 안 그래? 네. 계속 외근이라 더운데 시원하게 한 그릇 하니까 좋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며 미쓰비시 중공업 도쿄 본사 건물 앞을 지날 때의 일이었다. 뭐지? 어렴풋이 도쿄 미쓰비시 본사 건물 쪽에서 강한 빛을 느낀 순간 폭발음과 함께 내 몸은 저 멀리 날아가듯 강하게 밀쳐졌다. 공중에 붕 떠있던 몸이 지면에 부딪히며 전해져 오는 고통. 뭐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감싸고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유리창이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내 다리와 팔 위로 떨어지며 살과 근육을 찢었다.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흐른 걸까?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멈춘 뒤 몸을 일으켜보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지옥과도 같았다. 난장판이 된 도쿄 미쯔비시 본사 건물 로비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아파. 아무나 도와줘. 도로는 유리창 파편과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너무나도 참혹한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던 중 문득 맞다, 선배는 괜찮으신 건가? 선배가 생각이 나 서둘러 선배를 찾기 시작했다. 오른쪽 다리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다. 선배가 나보다 건물 가까이에 있었는데 제발 살아만 있어주세요, 선배. 그렇게 필사적으로 선배를 찾던 난 본사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에서 선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선배? 안 돼. 하지만 선배는 등 한가득 유리 파편이 박힌 채 전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선배 옆에 주저앉은 순간 중상자 먼저 병원으로 이송해! 서둘러! 구급대원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 난 내 옆을 지나쳐가는 구급대원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선배를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는 선배를 보자마자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구급대원들은 연이어 오는 구급차에 차례대로 부상자를 태워 병원으로 보내고 있었고 팔은 그렇다 쳐도 다리에 상처가 꽤 심한데 피도 너무 많이 흘렸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 그 사람들 중엔 나도 있었다. 그로부터 4일이 지났다. 구급대원의 말처럼 다리의 상처는 근육을 크게 다친 건지 엔도 노보루님, 조금만 더 힘내실게요. 원래대로 걸을 수 있게 될 때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내 상처는 선배를 포함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음 뉴스는 미쓰비시 중공업 폭파 사건에 관한 속보입니다. 드디어. 그렇게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그날의 폭파 사건에 대해서도 차츰 알게 되었다. 그날의 참상의 범인은 동아시아 반일무장 전선, 일명 늑대라고 불리는 무장투쟁 좌익 테러 단체였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을 순수 악으로 규정하고 태평양 전쟁의 본질을 침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뉴스를 통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머릿속은 타는 듯한 분노로 가득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 선배랑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야? 자기들이 직접 폭발에 휘말리는 사고를 당하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수천 조각의 유리 파편이 날카로운 칼처럼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공포를 알기나 할까? 그 사건으로 8명의 사람이 죽고 367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사건이 있고 한참 동안 수많은 유리 파편이 등에 박혀 죽는 꿈을 많이 꿨다. 난 퇴원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취재 기자의 세계로 무작정 뛰어들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내서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거야. 동아시아 반일 무장전선은 미쓰비시 중공업 사건 이후에도 여러 기업들을 찾아가 폭파 사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무장투쟁을 벌이는 테러 조직이라 평범한 방법으로 그들에 대해 조사하는 건 어려웠고 너 내 뒤를 쫓고 있는 거지? 젠장 들켰다! 협박은 물론 습격을 받는 일도 잦았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난 그때마다 찾아오는 악몽을 양분 삼아 죽을 각오로 물고 늘어졌다. 그렇게 사건일로부터 10개월이 흐른 1975년 5월 19일 그 사건의 범인 4명을 포함한 조직의 간부가 체포되었다. 됐어! 드디어 해냈다! 내가 경찰에 넘긴 정보 따위 아무런 도움이 안 됐을지도 모르고 오히려 수사에 방해만 됐을지도 모르지만 난 너무 기뻤다.
그 사건으로부터 46년이 지났고 난 일찍이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지만 범인들 중 2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이 일을 잊지 않도록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겠지. 내 이름은 마츠오 야마토,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다. 더워 죽겠네. 경력은 고작 2년. 이쪽 업계에선 아직 햇병아리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카미시기 씨! 여기에요, 여기! 경력 30년에 빛나는 베테랑 저널리스트 카미시기 씨와 단둘이 얘기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런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 마구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셨군요. 그럼 가장 씁쓸했던 사건이 뭐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씁쓸했던 사건이라... 저 원치 않으시면 대답 안 하셔도... 아니야, 알려줄게. 미리 말하는데 진짜 기분 나쁘고 꿈도 희망도 없는 얘기야. 그렇게 운을 뗀 카미시기 씨는 어떤 사건 이야기를 시작했다. 2007년 9월에 일어난 사건이다. 사가현에 사는 한 남성, 임시로 요시오라고 부르겠다. 그날 요시오는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운전이 영 시원찮았는지 휘청휘청거렸다고 한다. 저 자전거 좀 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혹시 술 취한 거 아닐까요? 그걸 본 경찰들은 그 남자를 매우 미심쩍게 여겼다. 경찰들은 곧바로 남자를 쫓아갔다. 파란색 자전거 탄 남자분, 잠깐 서봐요. 갑자기 경찰차에 쫓기느라 깜짝 놀란 요시오는 마음이 초조했던 탓인지 빨간불일 때 서있던 바이크에 부딪혀 쓰러졌다. 경찰들은 쓰러진 남자가 자세를 바로하기 전에 즉시 달려갔다. 안 다치셨습니까? 이름이랑 주소는요? 남자를 걱정하는 척 본성을 파헤치기 위해 질문을 던졌지만 요시오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뭐라는 거래냐? 그도 그럴 게 남자는 지적장애인이었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멀쩡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남자를 경찰들은 술에 취했다고 판단했는지 자세한 얘기는 서에서 듣겠습니다. 좀 일어나 봐요. 억지로 일으켜서 끌고 가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다 극도로 불안감에 휩싸인 요시오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마구 팔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그런데 그게 악수로 작용했다. 비교적 체격이 좋은 요시오의 저항에 겁을 먹은 경찰들이 긴급 지원 요망, 장소는 요시오를 붙잡기 위해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머지않아 지원 인력이 도착했다. 무려 5명이나 되는 경찰들은 쪽수로 밀어붙여! 우와! 고작 한 명을 제압하기 위해 진압에 나섰다. 이 새끼 가만 안 있어! 그 당시 울부짖는 요시오를 경찰이 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중에서야 밝혀지게 된다. 성인 남성의 평균 몸무게는 대략 60에서 70kg, 심지어 5명. 300kg이 넘는 무게가 몇 분 동안이나 요시오의 온몸을 압박했다. 뒤늦게 도착한 6번째 경찰은 요시오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잠깐! 이 사람 숨을 안 쉬어! 구급차 불러 빨리! 가까스로 풀려난 요시오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 바로 사법 회부합시다. 그 후 요시오의 시신은 곧바로 검시와 사법 회부 절차에 들어갔다. 안돼, 요시오. 왜 이런 일이? 유족들은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인을 떠나보내야 했다. 유족은 경찰에 의한 폭행 의혹을 제기하고 바로 사가지역지검에 형사고소했지만 불기소라고? 제대로 조사도 안 해놓고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겨우 12일 만에 경찰들은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족들은 서명을 모으기 시작했다.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장애인 단체 등의 협력 덕택인지 직접 폭행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 한 명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유족들의 반격은 거기까지였다. 그 후 사가지법은 피고를 향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죄 판결을 내렸고
뒤를 이은 상소 모두 기각했다.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가지검에 소송을 제기했다. 4,200만 엔의 배상액을 요구했지만 패소로 끝났다. 아이고, 원통하다. 요시오,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유족 측의 패배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경찰을 못 믿게 될 것만 같아요. 그래, 그치만 지금 와서 진실은 저 너머에 있지. 누가 옳았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그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 시행되는 등 여러 장애인 대상 시책이 실행되었다는 점이지. 피해자분께서 부디 편히 잠드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은 사타케 히로호미.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오늘은 지혜와 오랜만에 동물원 데이트를 왔다. 다음엔 어디로 갈래? 파충류는 전부 봤으니까 다음은 털 있는 거 보러 가자. 이 시국에 동물원 데이트라니 조금 눈치가 보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지혜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목숨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정말 용케도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소형 포유류관에 도착해 있었다. 히로미, 저거 봐봐. 응? 뭔데? 지혜가 들뜬 모습을 보는 게 대체 얼마만인지 즐거워 보여서 다행이다. 지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뭐가 있나 봤더니 하하, 오랜만이네. 우리 안에 앉아있는 여우를 보고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왔다. 오랜만? 예전에 키웠었어? 그런 게 아니라 홋카이도에 갔을 때 사건이 있었거든.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의 일. 당시 나는 집을 나와 전국 각지를 노숙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었다. 너무 배고파. 돈이 없어서 이틀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나는 빈속을 부여잡고 밭 근처를 걷고 있었다. 옛날 일이니까 하는 소리지만 사실 밭 근처에 있던 건 작물을 서리하기 위해서였다. 아싸! 옥수수 밭이다! 다행히 체력이 바닥나기 전에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었다. 옥수수를 몇 개 슬쩍 해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먹기 시작했다. 넌 뭐야? 그러자 어디선가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다. 보통 여우보다 마른 체구를 보니 녀석도 배가 고팠던 것 같았다. 천천히 먹어. 난 이미 배가 불러서 옥수수를 좀 나눠줬더니 무서운 기세로 먹기 시작했다. 분명 이 녀석도 혼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중이었을 것이다. 너도 나랑 처지가 같구나. 감상에 젖어 여우의 머리를 몇 번 쓰다듬었다. 3번 정도 쓰다듬었을 때 으악! 이 녀석이! 여우는 내 손을 세게 물더니 옥수수를 물고 도망쳐버렸다. 그런 말 있잖아. 야생동물은 먹을 때 만지면 안 된다고. 응? 왜 그래? 그냥 에피소드를 말한 것뿐이었는데 치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었다. 안 되겠어. 바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자. 어? 지금이라면 아직 괜찮을지도 몰라.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예전에 일 때문에 기생충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여우를 통해 인간에게 전파되는 기생충이 하나 있었어. 내가 기생충에 감염됐다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까지 내가 걸린 쇠파리, 모래벼룩, 거마리 등등 여러 기생충을 떠올렸더니 내가 기생충 체질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었다. 지혜의 말에 따르면 에키노코쿠스라 불리는 그 기생충은 잠복기간이 5에서 10년이라고 한다. 만약 감염됐다면 지금쯤 발병할 타이밍인데. 중증으로 번지면 사망률이 무려 90%야. 무섭게 그런 말은 왜 하는 거야?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복부, 두부 CT 검사를 받았다. 어떤가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간 기능에 이상이 있습니다. 기생충이 이미 들어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이시여, 대체 왜 이런 일이? 내 경우는 간이었지만 에키노코쿠스는 폐나 뇌에 기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폐의 경우엔 기침과 호흡곤란, 뇌의 경우엔 의식장애, 경련을 일으킨다. 간의 경우 간기능 장애를 일으켜 간경변을 진행시킨다. 전부 지독한 증상밖에 없다. 이러니 치사율이 높지. 이미 진행이 많이 돼서 절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검사 결과 결국 간 절제 수술을 받기로 했다. 일주일 후 수술을 받았다. 수술 성공입니다.
감염 부위는 전부 제거했으니 약만 잘 복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간의 일부와 맞바꿔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 후 의사로부터 적출한 간의 사진을 보며 설명을 들었다. 여기 물집을 터뜨리지 않도록 절제하는 게 특히 어렵습니다. 물집이 터지면 어떻게 되죠? 오염된 제액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뇌에 기생했으면 절제가 매우 어려워서 정말 큰일이었을 것이다. 아니, 수술 전에 이미 사망했겠지. 그런 의미에선 난 운이 좋았다. 여울을 만진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입을 만지면 에키노코쿠스에 감염된다고 한다. 그때 나는 소독약이 없어서 상처에 침을 발랐었다. 아마 그게 원인일 것이다. 나름 긴급 상황이라고 뭘 하긴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였던 게 진짜 너답네. 울고 싶어지니까 그만해. 이 운 나쁜 체질 좀 누가 제발 고쳐줬으면 좋겠다. 내 이름은 키토 조지. 전 세계를 누비는 괴식 헌터가 원래 이름이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다. 사실 내겐 괴식을 노리는 사냥꾼 외에 또 다른 면모가 있으니. 영씨, 곧 도착하는데 진짜 괜찮겠어? 괜찮다니까 그러네. 그건 바로 세계 곳곳에 있는 비경 탐구자다. 뭐 그런 연유로 이번엔 이탈리아에 왔다. 저기 보이는걸. 오늘의 목적은 지중해에 자리 잡은 복잡한 사연이 있는 비경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그곳의 이름은 포베글리아 섬. 베네치아에 인접한 작은 무인도다. 형씨, 우린 당신 내려주고 바로 간다. 알았지? 그러시든가. 현지인들마저 그곳을 꺼리는 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그 섬은 세계 제일의 저주받은 섬이자 세계 제일의 유령 섬이다. 흑사병 환자를 격리했던 시설인데 죽은 환자들의 혼령이 떠돌아다닌대. 섬 지면의 절반이 희생자의 뼈로 이루어졌다지. 정신병원이 세워지고 인체 실험까지 했대. 이런 어두운 소문이 끊이지 않는 땅이기도 하다. 지금은 이탈리아 정부가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지만 들어갈 방법이 없진 않다. 정부가 농업용 임대초를 모집했었으니까 조사 차원으로 둘러보고 싶다고 하면 되지. 그럼 우린 간다. 그럼 어디 세계를 뒤흔든 유령섬의 진위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 섬에 발을 내딛자 장기간 방치된 탓인지 건물을 침식한 녹음이 보였다. 이거 참 꼴이 말이 아니군. 이탈리아 정부는 관광지로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듯 했는데 이래서야 투자자가 모이기나 하려는지. 섬은 세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녹음이 우거진 북부, 교회나 병원이 있는 남부, 외딴 섬으로 가면 성체가 있었다는데 아무래도 거긴 못 갈 것 같군. 남북 섬에 다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드나들 수는 있다. 어쨌든 진정한 목표는 심령 스팟으로 유명한 남부다. 원래는 발도 들일 수 없는 곳인데 와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디야? 얼마나 걸었을까. 눈앞에 병원으로 보이는 시설이 나타났다. 흑사병이 창궐했을 땐 격리시설로 쓰였고 그 뒤로 정신병원으로 쓰였다지 아마? 인체 실험을 했다는 웃지 못할 소문이 나돌기도 한다. 병원 안으로 발을 내디딘 순간 무어라 설명하기 힘든 오한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 갑자기 왜 추워진 것 같지? 설마 진짜 심령 현상인가? 에이, 기분 탓이겠지. 병원 내부는 뼈대가 드러난 침대가 놓여있는 등 폐쇄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 바닥에 얼룩은 그러니까 침구가 썩은 거겠지? 사람의 피는 아니겠지? 아닐 거야. 솔직히 얕봤는데 대낮인데도 벌써부터 무서워 지릴 것 같다. 솔직히 지금 당장 돌아가고 싶었지만 내가 누군가 수많은 비경을 눈에 담은 사나이다.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가. 여기서 물러설 순 없다. 헌터가 돼서 성과 하나 못 내서야 되겠는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가고 있는데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에 닿는 감정이 느껴졌다. 외로워. 이런 데서 쓸쓸히 죽는 건 싫어. 똑똑히 들었다. 이건 환청 같은 게 아니라 자문이 나라고 한들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전력을 다해 병원을 빠져나와 한국까지 도망친 다음 위성통신에 대고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내가 도착하기 몇 시간 동안은 정말이지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듯했다. 살다 날 데리러 온 배를 보면서 질질 짜는 날이 올 줄이야. 날 여기 데려다준 선원이 다시 데리러 와주었다. 그러게 가지 말라니까. 그 섬은 저주받은 섬이라고. 맞아, 뼈저리게 깨달았어. 이번엔 섬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간 거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은 달성했다. 저녁 노을에 비치는 포베글리아 섬의 실루엣은 무척 아름다웠다. 격리시설로 사용된 시기는 흑사병에 창궐했던 14세기가 아니라 18세기였었지. 왜 그랬는가 하면 외국에서 온 배에 감염자 2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베네치아 공공보건회의는 포베글리아 섬을 외국성 검역소로 사용했는데, 거기 너 흑사병 환자 맞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격리시설로 되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흑사병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서 한간의 소문대로 감염자는 죽을 때까지 격리되었다.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불허한다. 평생 거기 있도록 해. 그때 내가 들었던 목소리는 여기서 숨이 끊어진 감염자의 것이었을까? 1922년이 되어서야 병원이 개설되었지만 그마저도 폐쇄되고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심령 스파드로서 온갖 소문을 낳게 된 거겠지. 소문이 어쨌든 간에 그 땅에서 격리되어 사망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영면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부디 편히 잠드시게. 거기서 무서운 경험을 했던 건 그런 장소에 함부로 발을 들이민 것에 대한 벌은 아니었을까? 내 이름은 코이즈미 신타로. 하와이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일본인 유학생이다. 1년 내내 여름인 섬에서 보내는 최고의 캠퍼스 생활. 놀지 않을 수 없지. 이번 주말에 바다 갈 사람? 나 갈래. 유학생들끼리 모여 바다로 갈 계획을 세웠다. 감염증? 뭐 어쩌라고. 우리는 외딴 섬으로 떠났다. 하와이는 약 130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다. 호놀룰루에 있는 오아후 섬이 중심지지만 그 외에도 주요 7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마우이 섬에 가기로 했다. 경치 진짜 좋다. 그니까 마우이 섬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법의 섬이라 불린다. 그 절경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하나 해안이라는 멋진 해변도 찾았다. 와, 예쁘다.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며? 놀자. 아름다운 바다를 독점할 수 있다니 먼 걸음한 보람이 있었다. 그렇게 놀다가 너무 신이 나버렸는지. 야, 너네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재밌으면 됐지 뭐. 정신을 차리니 잠수가 특기인 친구와 함께 너무 멀리 와 있었다. 그리고 왜? 무슨 일이야? 잠수를 하고 있던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드러냈다. 잠수하고 있는데 바위 표면에 엄청 미끌거리는 생물이 찰싹 달라붙어 있었어. 징그러워. 나 바위인 줄 알고 밟았는데 극혐.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해수욕을 만끽했다. 실컷 놀고 스테이크도 먹고 개꿀인데? 근데 왜 해변에 아무도 없었지? 그러게, 예쁘기만 하던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알지 못했다. 내일 보자. 잘 들어가. 그 바다에 잠들어 있는 치명적인 독이 우리 몸을 침범하기 시작했다는 걸. 그 다음날 몸이 뻐근하네. 왜 이러지? 근육통인가? 어마무시한 권태감과 근육통이 나를 덮쳤고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이상한 바이러스라도 감염된 건지. 괜찮으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온몸이 저려서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대로 긴급 입원한 나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 전날에 마우이 섬 하나 해안에서 수영했다고 했죠? 네. 틀림없군요. 팔리토와 말미잘의 독 때문입니다. 팔리토와 말미잘이요? 긴 코브라나 타란툴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돌을 지닌 생물입니다. 팔리토와 말미잘. 언뜻 산호처럼 보이는 이 생물은 동물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일컬어지는 팔리톡신 신경독을 지니고 있다. 그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무려 청산가리의 8,000배에 달한다.
치사량은 고작 5g. 밀입자 분량만 섭취해도 끽하면 골로 가는 수준이다. 저 말미잘은 만지지도 않았는데요. 치사량이 고작 몇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독은 너무 강력해서 주변을 헤엄치기만 해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생물이 존재한다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니 잠깐만, 나 바위인 줄 알고 밟았는데 극혐. 직접 발로 밟았다고 했던 그 녀석은 실은 같은 시각 친구도 팔리토와 말미잘의 독 증상이 몸에 나타나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다. 말미잘에 직접 닿았던 친구는 나보다 훨씬 상태가 심각했다. 신경독에 의해 혈관이 급속히 수축되어 온몸의 적혈구가 파괴되고 있었다. 적혈구는 호흡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성분이 몸에서 송두리째 파괴된다면 숨이 안 쉬어져. 그리고 친구는 가망이 없군. 질식사했다고 한다. 심지어 해독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 숨이 안 쉬어져. 그럼 나도 이대로 죽는 건가? 난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그냥 헤엄 좀 쳤을 뿐인데. 그 후 며칠 동안 생고생을 했지만 너 이제 몸은 괜찮아? 그럭저럭 기적적으로 회복해서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팔리토와 말미잘의 서식지는 마우이 섬 연안으로 그다지 넓지는 않다. 아름다운 하와이의 비경 가운데 설마 하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이 숨어 있었다니. 내 이름은 야노 소이치. 지금은 사체 유기와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다. 나는 원래부터 정상적인 삶을 거부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제 곧 60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지 멀쩡한 남자가 방구석 패인 짓이나 하고 있다니 다들 비웃겠지.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이유라는 것이 있다. 물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에도 다 이유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어느 한 공장에 취업을 했다. 원신입 빠릿빠릿하게 못 움직여? 네. 한심한 이야기지만 대인공포증 기질이 있었던 나는 위계질서가 강하고 거친 공장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뭐든 시작했으면 3년은 버텨라라는 시대이기도 했기에 필사적으로 버텼다. 하지만 미안해요 아버지. 저 일 그만둘래요. 그러냐? 정신적으로 나약했던 나는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 당신은 버블 전성기였기에 일자리는 넘쳐났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갓 졸업한 사람들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전 직장은 왜 그만둔 건가? 그게 아무래도 일이 저랑 안 맞았어요. 정신고용이라는 개념이 남아있던 시절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지금보다 더 엄격했다. 그렇다 보니 재취업이 쉽게 될 리가 없었고 그러던 와중에 큰 사건이 터졌다. 여보 왜 그래요? 아버지?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만 것이다.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명은 뇌졸중이었다. 위험한 고비는 일단 넘겼습니다만 하반신에 마비 증상이 오는 건 피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럴 수가. 그렇게 아버지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셨다. 당시에는 간병인이나 돌보미 같은 편리한 서비스도 없었던 시절이었기에 가족들의 부담은 컸다. 미안하다 소이치. 취업 활동 때문에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엄마한테만 다 맡겨둘 수 있겠어. 노년의 엄마 한 사람에게 맡기기엔 너무 큰 짐이었다. 나는 취업도 포기하고 아버지의 병간호에 전념했다. 생활비는 부모의 연금과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었으니 세 가족이 먹고 살기에 딱히 문제는 없었는데. 어머니! 내 나이 50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 그리고 삶의 동반자를 잃은 사건이 심적 부담이 됐는지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반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아버지 역시 잠든 채로 깨어나지 못하셨다.
순식간에 부모를 여의게 된 사실은 분명히 쇼크였지만 동시에 현실의 문제가 나를 짓눌렀다. 그건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다는 건 더 이상 돈 들어올 구멍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아버지가 장애를 얻고 난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생활비는 전부 연금과 장애인 수당 등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국가의 지원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게 없어진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였다.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세상은 불경기. 30년 가까이 제대로 된 직업도 가져본 적 없는 50대의 아저씨를 고용할 기업이 있을 리가 없었다. 고민에 거듭한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 걸로 하자. 그 수밖엔 없어. 현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길을 선택했다.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린 나는 그대로 아버지를 방치해두면 들키기 십상이라고 판단했고, 미안해요 아버지, 이해해주세요. 아버지의 시신을 이불로 둘둘 말아 2층 장롱 안에 숨기게 되었다. 그로부터 9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숨기며 살아왔다. 안녕하세요, 야노 씨. 아버진 좀 어때요? 네, 뭐 계속 누워만 계시지만 건강하세요. 정부와 세상을 속이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스스로의 행위에 죄책감은 항상 느끼고 있었다. 미안해요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것에 묻어드리지 못해서, 제대로 장례를 치루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나의 악행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오고 말았다. 야노씨, 아버님의 100세 생신을 축하해드리러 왔습니다. 네? 100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아버지 나이를 세는 걸 그만두었던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 나는 아버지가 50이 다 되어 가실 때 낳은 늦둥이였던 게다. 사전에 편지로도 연락을 드렸었는데 못 보셨나요? 네. 그게 아버지는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뵙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나는 석연치 않은 얼굴을 하는 구청 직원들을 그대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나의 태도를 수상하게 여긴 구청 직원들은 경찰에 연락을 했고, 야노씨 되시죠? 여기 영장입니다. 가택 수색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은 가택 수색을 당하게 되었다. 그 결과 2층 장롱에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유해가 발견되었고, 경부, 이거 보십시오. 이럴 수가, 뼈밖에 안 남아있잖아. 자세한 이야기는 서에서 듣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사체를 7년간에 걸쳐 방치했고 부당하게 1200만 엔에 달하는 연금을 수령했다.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갈 배짱이 없었던 것이다. 감옥 안에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했던 짓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싶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자리에 묻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